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황입니다. 문화충격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치와 문화, 경제 등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이 문화충격 시즌3는 저희 주영석 기자님 그리고 원용석 기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파리올림픽에서의 드래그퀸 최후의 만찬 묘사의 종교의 격분과 이 유권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나?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등판에 기존 태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이는 이 아시안 포함 소수계 커뮤니티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문화충격 시즌3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즌3 시작했어요. 네, 한 주 만에 시작했네요. 뭐. 네, 한 주 만에. 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나요? 네, 한 주 만에 네, 왔는데요. 자, 주영석 기사님 뭐 앞으로 좀 뭐 각오가 있으시다면. 글쎄요, 저는 문화 충격을 그동안 지켜만 봐왔는데요. 이렇게 참가하게 돼서 뭐 영광이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시즌 2에 나오시고 굉장히 이 반응이 좋았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시즌 1에도 나오셨어요. 네네. 한 번 나왔죠. 그래야 조회가 네. 많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저기 일란 머스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뭔가 선장 같다. 일란 머스크가 저기 긍정적인 인물이냐, 부정적인 인물이냐. 거기서 역시 박식하시구나.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그때는 평가했었어요. 네. 기억이 납니다. 뭐 긍정적이십니다. 네. 자, 다음은 원영석 기자. 네. 네, 가고. 아, 예, 벌써 뭐, 시즌 3까지. 예, 시즌 3. 시즌 3에 이제 좀 더 시즌 3. 예, 이제 뭐 11월에 이제 대선도 있고 근데 네. 뭐 굳이 꼭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하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식 얘기도 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자유롭게 해가지고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좀 즐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까 네. 뭐 저희가 프리토킹 때 얘기를 했지만 오늘 주식 시장은 개박살. 네. 너무 마음 상해하지 아, 마세요. 너무 슬퍼요. 네, 뭐 몇만 불씩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네. 아, 이 참 이슈가 많이 됐는데요. 네. 저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식 공연에서 이 드래그퀸 최후의 만찬을 묘사하는 듯한 모욕적인 장면을 두고 이제 종교계가 격분을 했다라고 네. 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영석 기자님께서 준비를 하셨죠? 예,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개막식 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저기 X에 올라온 거 영상을 좀 토대로 봤는데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마지막 그 만찬 그거를 이제 좀 조롱하는 듯한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 맞아요. 최후의 만찬 그거를 좀 조롱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진영, 보수 진영에서 좀 분노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네, 한 저기 5분 사진 정도 나오죠? 예, 5분 정도 나오는데 이 가운데 있는 여성을 소개할게요. 이게 영국의 유대계 언론인 The Jewish Chronicle이라는 언론에서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을 패러디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기 다 성소수자입니다. 드래퀸도 있고 드래퀸이라는 거는 이제 남성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레즈비언 저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레즈비언인데 저 가운데 있는 분께서 이 퍼포먼스가 나간 다음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대요. 예, 그래서 뭐 반유대주의, 뭐 엔타이 세메티즘부터 해가지고 사이버 괴롭힘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면서 죽어라, 뭐 심지어는 제가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뭐를 당해라. 예? 그래서 수많은 그런 반유대주의, 동성애 혐오, 성차별 그리고 이 패체인 좀 과체중이라는 것에 대한 비난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 변호사가 그렇게 밝혔는데 제가 보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사람들은 어차피 파리 올림픽 위원회에서 와서 공연해라. 그러면 당연히 돈 받고 공연하는데 누가 받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결국에 이건 오케이를 했고 또 올림픽위원회 파리 올림픽위원회에서 이걸 오케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불만을 제기하고 싶다면은 오히려 마크롱 대통령이나 올림픽위원회한테 이렇게 이번 올림픽 퍼포먼스는 너무 불경스럽다. 너무 그 기독교랑 개신교하고 카톨릭교를 이렇게 조롱하는 모욕하는 그런 퍼포먼스다. 그렇게 비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마크롱이나 올림픽위원회. 비난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저는 다릅니다. 예. 어떤 어떻게 생각을 생각하세요? 가지고 계시죠? 아니, 그러니까 비난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건 저 퍼포먼스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뭐 그렇죠. 비난하지 네. 않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 위원회 주최 측에 주영석 기자님 한번 불만을 말씀 들어보죠. 어떤 해도 괜찮다고 한마디로 봅니다. 오바다. 이거는 오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바라는 싶고요. 게 이제 비난하는 쪽이 비난하는 오바다. 게 오바라는 거고요. 네. 예. 저게 결국 올림픽의 오프닝 세레모니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오프닝 세레모니의 일부였고요. 그러니까
올림픽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와 관련 없는 행사인데 저거를 굳이 종교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다. 광신도들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꼭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도 좀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 thought that the opening ceremony was a disgrace. 그러니까 오프닝 세레모니가 아주 불명예스럽고 뭐 그랬다는 건데 이것도 오바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공화당 후보로서 미국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 이런 문제까지 또 끼어들어서 한마디 날리고 물론 뭐 이게 이슈가 되니까 한마디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게 너무 오바라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건 각자 어떤 인간의 힘으로서 좀 극복하기 힘든 일들 또는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의 위안을 찾는 거예요. 종교가 다 다르잖아요. 네. 이 세상에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개신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가톨릭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수한 종교들이 있는데 이 유일신을 믿는 이 종교들의 좀 가장 큰 문제가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는 다 그르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됐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종교에 대한 맹신이 종교에 대한 광신이 결국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평화를 어지럽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이 일어나는 게 결국은 다 종교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종교적인 갈등이라든가 이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몇천 년 전에 사실인지도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역사인지 신화인지 전설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 땅이다 하면서 결국 지금 팔레스타인과 저런 이제 분쟁까지 일으키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올림픽의 오프닝 세레모니일 뿐인데 이걸 저렇게 종교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과도하다.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모든 작품들이 대부분이 다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종교적인 암흑 시대였고 그렇죠. 예, 종교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모든 작품 활동이 종교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것은 인류가 누구나 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을 올림픽에서 행위예술로 보여준 것이지 종교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뭘 저걸 종교 가지고 그게 비난을 하고 공격하는지 그러한 종교적인 엄숙주의 그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왜 공격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나 신인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공격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오바다. 그럼 그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종교계에서 이제 소리를 낸 거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땐 좀 어떨까요? 물론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도 있겠죠. 분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잠깐 빠지네요. 이게 어찌됐건 이 오버하는 그런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분노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이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한마디 한 거, 뭐 한마디 한 거지만 그런 게 미칠 파장을 생각한다면 이게 좀 아쉽다. 저런 거는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가. 내 기분에 또 내 생각에 별로이다. 오케이. 이 세상에 내가 생각할 때 별로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가야죠. 그걸 뭐 하나하나 다 꼬투리 잡고 시비를 걸고 비난을 하고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오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오바라는 네. 얘기가 네. 나왔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한마디를 던진 거 그리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올림픽은 정말 중립적인 스포츠적인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올림픽. 그래서 정치적인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그런 이유들을 토대로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뭐 참가를 할 수가 못했죠. 없는 네. 그런 상황에까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실 때는 좀 원영석 기자님은 어떠세요? 아니 근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게 꼭 종교적으로 안 보더라도 이거 자세히 보면은 성기까지 이렇게 보여요. 네. 그 일부가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들어보려면은 자세히 이렇게 장황들을 보면은 성기까지 노출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메시지를 담은 듯한 왜 굳이 저렇게 아이들도 넣어가지고 저렇게 도발을 하는지. 그리고 잘 보세요. 기독교를 공격했잖아요. 항상 네. 보면 기독교를 공격해요. 다른 종교 예를 들면 무슬림 공격하면 공격했다는 것도 오바예요. 네. 공격한 아니, 게 그러니까- 아니라 행위 예술을 했는데 잠깐만 들어봐요. 종교에 미친 사람들이 맞아. 아니, 공격을 했다고 오바하고 그렇게 있다. 하면은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잘 못 들으니까 제가 네, 답변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종교 그렇게 사실 강요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종교라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강요할 강요하면 안 수가 되죠. 없는 건데 네. 이제 저 퍼포먼스가 문제가 되는 거는 올림픽 개막식에 그래도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그런 행사인데
성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번 파리 올림픽에 그 전에 모든 올림픽 통틀어서 이 개막식에서 이런 개막식은 제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건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아이들 교계를 떠나서라도 예를 들면 그리고 또 그래요. 무슬림을 공격했으면 무슬림들 가만히 안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진영에서도 이거 보면서 기분 나빠하는 것도 우리들 자유고 크리스찬 입장에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거고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선 후보도 기독교 신자라고 하니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표현의 자유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애들 앞에서 저렇게 그 밑에 성기도 보이고 남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유감이다. 예, 그 그렇게 한마디 질문을 있습니다. 던질 수 있는 건 사실 이 올림픽 자체는 어린 아이들이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전 세계인의 그렇죠. 축제란 전 세계인의 말이죠. 축제죠. 사실 뭐 저희도 뭐 수시간 동안 중계를 계속 지켜봐서 네,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그 수시간 동안에 걸쳐서 한 7분 정도, 8분 그렇대요. 정도 진행된 그렇대요. 건데 네, 그거에 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번에 굉장히 잘했대요. 되게 네. 화려하게 잘했고 네, 불꽃놀이도 뭐 평가는 어마어마했고 좋았죠. 네. 굉장히 좋았는데 그 잘했던 게 그 5분, 7분이 망쳐놨다 이런 평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몰라요. 이거를 논란을 통해서 더 화제가 되긴 지금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계속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걸 노렸던 걸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더 많은 시청률에서는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IOC에서 결정을 하겠죠.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예, 뭐 드래그퀸 이제 뭐 스크립트를 올려서 이거를 허락을 해주십시오라고 마크롱 대통령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의논을 했을 했겠죠. 겁니다. 예. 자유평등 박애라는 것이 프랑스의 정신인 거죠. 그러면 이제 네. 자유평등 박애라고 봤을 때 그 정신에 입각을 했을 때 저게 문제가 되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종교가 있습니다만 종교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는 있죠. 예, 분명히 뭐 저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기독교를 공격을 했다라기보다 조롱이죠, 약간. 조롱이라기보다 그냥 저는 반기독교적인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을 네. 갖고 있어요. 저도 예, 개인적으로.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요번에 개막식 그 어느 때보다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저 부분이 올림픽을 망쳤다라고까지 평가하기엔 좀 그렇거든요. 네, 저 같은 그러니까. 경우는 그래요. 그 성기가 노출됐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은 정확하진 않아요. 성기가 노출이 어떻게 됐는지 또 그게 노출된 게 성기인지도 확실치는 않지만 성기라고 그 사진 치더라도 한번 봤죠. 네, 성기라고 그게. 치더라도 그게 의도적인 건 아니고 네. 네, 그건 실수였던 것 같고요. 실수란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그렇죠.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라든가 또 트랜스젠더라든가 이런 성소수자들 왜 신경 씁니까 그렇게? 아니 성소수자라는 것 자체가 죄인가요? 물론 기독교 믿고 이런 또 극단적으로 좀 극단적인 분들은 그거 이제 죄악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혐오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이완 기자가 얘기했던 자유평등 박애 정신에서 볼 때 자유로움의 일부일 수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가 누구를 좋아하는 거를 신경 안 쓰잖아요. 네. 예? 내일이 아니면 어떤 개인이 어떤 개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신경 안 쓰는데 동성애자라고 해서 남자가 남자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 좋아하고 또는 트랜스젠더가 뭐 누굴 좋아한다. 어쨌든 그 개인의 사랑일 뿐인데 그게 나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런데 성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자유로운 거예요. 네. 18세 이상 해가지고 저도 뭐 게이 친구들도 있고 뭐 게이를 살든 레즈비언을 살든 트랜스젠더로 살든 뭐 드래그퀸으로 살든 그거는 그들의 자유라고 봅니다. 문제는 최근 이런 게 어린이들을 꼭 이렇게 그 앵글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런 그 LGBTQ 앵글을 보면 뭐 발렌시아가 광고도 논란이 됐고 그랬던 거 이번에도 저 퍼포먼스가 저기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더 분노를 하는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일단은 제가 가지고 온 주이시 크로니컬 그 기사를 보면은 이제 저 레즈비언 네. 레즈비언 여성 바바라 부치라는 43세 여성인데 프랑스 DJ이자 레즈비언 운동가입니다. 예, 액티비스트인데 그 에디투드 이게 이제 동성애 매거진 같아요. 네. 에디투드 매거진하고 인터뷰에서 홀로코스트에서 가족 구성원이 살해됐고 가족이 살해됐고 어린 시절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유대인 스카우트에서 기타를 배우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18살의 가족들한테 커밍아웃을 그랬다 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여성하고 이렇게 좀 학대를 당했대요. 성폭행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액티비스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분들을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분들한테 저렇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저분들의 굳이- 입장에서야 뭐 드래퀸이나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볼 때는 그들의 인권 증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참여했을 뿐인데 제가 볼 때는 마크롱 대통령이나 올림픽위원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제기가 될 거라면 근데 그들 이 모델들이 너무 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아니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결국 마크롱 대통령 같이 권한 있는 사람이 오케이 한 애초에 거예요. 허락을 하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 저는 이거는 좀 그 아까 그 성소수자 그 행사는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거고 굳이 이런 아니, 그거- 이런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도 뭐 어린이까지 그렇게 넣고 그런 메시지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 점은 생각을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 부분도 네. 우리가 너무 세상을 좀 이쁘게 포장하려는 게 아닌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특별히 아이들을 나쁘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러니까 그 세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뿐이지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나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이들을 언제까지 가릴 수는 없지 않겠어요? 현실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현실을 막아세우는 것보다 현실이 이렇다는 걸 알려주고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그러면 해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국가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권을 옹호해 준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 좀 비난들이 학부모들은 많이 네네. 비난하죠. 학부모들이 그런 이제. 부분에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 주 기자님께서는? 뭐 학부모 입장을 사실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자기 이제 자녀가 있잖아요. 아들이나 딸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걱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틀어 막아도 결국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들이 억지로 그걸 틀어 막는 것보다는 대화하고 서로 그래서 서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자식이나 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유도를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무조건 안 돼 틀어막고 뭐 학부모가 교사들이랑 싸우고 학교랑 싸우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런 사실 것 뭐 같아요. 네.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저 드래그퀸이 나와서 최후의 만찬 굳이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최후의 만찬을 묘사를 했어야 됐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굳이 이제 그러면 원영석 기자님께서는 저 부분을 뺐어야 되지 않나라고 뭐 생각하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굳이 뭐 프랑스가 굉장히 리버럴한 국가라는 거는 다 알잖아요. 굉장히 네. 리버럴한 국가고 저건 조롱했다고 저는 느껴져요. 그리고 조롱. 왜냐하면은 다른 종교는 안 건드려요. 무슬림이나 보면은 이런 행사들 보면은 다른 종교는 안 건드리는데 크리스찬 비하적인 거는 항상 여기저기 어떤 행사들 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드래퀸 얘기했는데 저희들 사실 이렇게 살면서 드래퀸은 레즈비언하고 게이는 많이 봤어도 드래퀸은 거의 보기 드물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 LA 한인타운 기억하실 거예요, 황 기자도. 거기에 그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비오피고도- 드래퀸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책을 읽어주는 게 굳이 그거를 아주 어려서부터 그렇게 알 필요가 있나? 드래퀸 그러면 일단은 그런 섹스적인 걸로 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어린이들은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솔직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물론 요새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니, 그 근데 순수함이 좀 약간 더럽혀지는 느낌이 그런 들어요. 건 아니에요. 학부모 입장에서. 아니 그런 건 네. 아니에요. 근데 요즘이란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호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의 카이사르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랬었죠. 게이라고 지금 알려져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동성애 게이나 레즈비언 이런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있어왔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애를 뭐 얘기한 게 요즘 들어와서 아니에요. 뭐 아니 그런 건 아니라는 동성 얘기죠. 부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 문제는 동성 부부뿐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 드래퀸 같은 같은 것도 경우에는 예전부터 조금 있었던 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성적인 부분을 짚는 거죠. 예, 지금. 네. 예. 네, 뭐 지금 뭐 사실 논쟁의 여지가 충분히 될 수가 네. 있죠. 예, 아무래도 기독교나 뭐 이런 인구가 또 전 세계에서 뭐 3대 종교 안에 하나로 그렇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프랑스 파리 올림픽 자유와 평등 박애 프랑스의 그 기조를 봤을 때 충분히 네, 네. 인정될 수 있는 그 개막식이었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뭐 그거는 뭐 사이드 바이 사이드니까요. 네. 네, 그거는 또 논란의 여지는 계속해서 저희가 지켜보고요. 그 자유냐 아니면은 박해냐, 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해냐. 박해가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네. 정말 제일 핫한 사실 최근에 제일 핫한 게 그렇죠. 예, 뭐 대선이니까. 결국에는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무슨 상관이냐 뭐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내 삶이 확 바뀌느냐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좀- 결국에는 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와닿는 사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 옆집에 어떤 시의원이 누가 되는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주영석 기자님께서 한번 준비를 해보셨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에 대해서 최근에 그 뉴욕 타임즈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시에나 컬리지와 합동으로 실시했는데 참 재미있는 제가 볼 때는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는 뭐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 중에 그러겠죠. 누굴 더 좋아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네.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특정한 후보를 지지하고 한 표를 준다고 할 때 뭘 보고 한 표를 주겠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재미난 것이 경제가 압도적이었다는 네.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조사는 사실 가장 의미 있는 게 유동적인 성향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스윙 부동표. 보터, 네. 스윙 보터죠. 아직 누구를 찍을지 확실히 결정하지 않은 사실, 이런 사람들. 네, 이제 중도파라고 하나요? 뭐 그럴 수 네.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따라서 사실 이번 이제 판사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한 것은 경제 또는 인플레이션. 이게 21%로 1위였습니다. 네. 이게 압도적 1위. 왜냐하면 2위가 후보자들의 특징, 성격, 능력이었는데 11%였어요. 그러니까 2위와 거의 더블 차이로 네. 2배 차이로 압도적으로 1위였고요. 이민과 외교 정책이 8%. 8%로 결국에 내 나타나서 먹고 살기 바쁘다 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거는 이제 공화당 성향 지지자들 언디사이드구나. 언디사이드. 결정하지 않은 중도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 이 대선이라든가 주요 선거에서 항상 핫이슈로 등장하는 낙태가 4%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문제도 아니고 내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다. 4% 굉장히 적었고 민주주의가 2%였습니다. 네. 2%. 그래서 정치 관련 이슈는 최하위였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하는 행위를 경제죠, 우리가 정치라고 결국. 하지만 살게, 실제로 예. 자기 실생활이 그렇죠.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맞아요. 그걸 예. 생각하게 그런 되죠. 부분이 역시 가장 높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번에 그 문화충격 시즌 3 제가 맡은 첫 번째로 발제를 했습니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프를 보면 참 네. 흥미로워요. 네. 지금 저기 보면 이코노미 or 인플레이션 했는데 21%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이제 방금 이제 나열을 해주셨던 뭐 이민 그다음에 뭐 누가 됐으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더해봐도 33%밖에 안 그렇죠. 돼요. 네, 예, 저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 누가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이민 문제 뭐 이런 것보다는 내 먹고 살기가 바쁘다. 그만큼 이제 경제가 힘들다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게 맞아요. 기름값 넣고 뭐 이렇게 뭘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느냐 지금 월급 받은 걸로 그걸로 이제 결국에 표를 이렇게 향한 것 같은데 결국 트럼프가 더 잘할까 카말라가 더 경제적으로 잘할까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재미난 거는 근데 이제 undecided 네. voters 그러니까 이제 유동적인 보터들이 그렇죠. 그렇다는 거였고요. 인디펜던트. 민주당, 데모크라틱 보터, 민주당을 보면 약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경제가 16%로 제일 높은 거는 뭐 같은데 공동일인 것 같아요. 네, 공동이래요. 그게 낙태 그리고 state of democracy corruption. 그러니까 낙태와 그 민주주의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패 이런 게 그 경제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역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의 아주 골수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주들에서 낙태가 다 지금 네, 불법화되고 낙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낙태가 낙태 합법화를 다 폐지시키고 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은 낙태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네. 그러나 중도 성향 내지는 무당파들은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다. 무당파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경제가 26% 압도적이에요. 네. 무당파들도 경제를 가장 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무당파들은 이미그레이션, 이민이 14%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낙태는 8%로 역시 가장 낮은 축에 속했고요. 퍼린 펄리시가 5%로 제일 낮았고. 네. 그래서 저희 이런 모든 것- 유권자죠. 모든 유권자죠. 유권자예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뉴욕타임즈 조사인데 뉴욕타임즈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기사가 좋은데 이 결정적인 그 승패를 좌우할 이 경합주에서 경합 스윙 스테이트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이 되려면 낙태라든가 뭐 민주주의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민주주의를 파괴할 사람, 위협할 사람이라고 그렇죠. 공격했는데 그런 식의 레토릭을 가지고 선거 운동하면 진다. 이게 아, 이제 뉴욕 그런 타임즈의 거네요. 조언이었어요. 예. 그래서 경제를 가지고 선거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거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예. 전 대통령도 지지자들만 결집해서 이길 수가 없고요. 네. 역시 스윙 보터들이 어느 정도는 좀 표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다.
예. 경제를 강조해야지 뭐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공격, 뭐 소수계에 대한 공격 이런 거 해가지고는 표 얻기 힘들다. 그걸 보여주지 않았나. 사실 저 저는 그래프를 보면 사실 민주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낙점이 되면서 네. 예, 지금 뭐 그런 예상들이 나오죠. 네. 카말라 해리스 쪽에서는 이제 분명 경제도 경제지만 낙태나 네. 아니면 총기 규제 관련해서 얘기를 들고 나올 네. 것이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하나 좀 저거 한 거는 공화당 저 퍼센테이지도 좀 네. 나왔으면 그러니까 재밌었겠다. 왜 그게 안 나왔냐. 예, 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 일단은 저기 낙태 이슈가 이제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이렇게 느끼게 돼요. 사실 네. 공화당이 지난 트럼프가 2016년에 이긴 다음에 그 이후 중간 선거, 대선, 재작년 2022년 중간 선거 다 좀 기대 이하 내지 졌다고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 낙태 이슈가 컸어요. 낙태 네. 이슈가 지금 크고 지금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는 특히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으면 자꾸 낙태 얘기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낙태는 굉장히 이제 여성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여성들은 거의 제가 볼 때 한 70% 이상은 낙태를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일부 보수 논객들도 찬성할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낙태라는 거는 뭐 아이의 생명도 있지만은 사실 성관계하고도 좀 직결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무 초강경으로 나가면은 표를 좀 잃는다. 그걸 좀 배운 것 같아요. 공화당 진영에서. 근데 올해에서 그래서 자꾸 낙태 얘기는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경제 이슈가 결국에는 경합주, 뭐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러스트벨트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결판을 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가 하나 나왔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낙태 얘기에 대해서 아이 처형이다라는 표현을 오늘 또 했거든요. 그렇게 또 뭐 얘기했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이 처형이라고 하면 아이 처형이라고는 보는데 근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민주당원 한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낙태를 했어요. 과거에. 근데 네. 만약에 자기가 싱글맘이 돼가지고 그렇게 키운다면은 사실 싱글맘은 빈곤층으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거를 정부에서 그러면 먹여 살려주느냐. 그런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이슈들을 많이 이렇게 돌보지 않.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기독교 진영에서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처형이라고 보죠. 그런 murder라고 보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낙태 이슈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 제가 기억이 나요. 대학 때는 그 논문으로도 쓰지 말라고 교수가 이거는 모든 이슈 다 토픽 정해도 되는데 낙태에 대해서는 쓰지 말라고 그 정도로 논란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원영석 기자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바로잡고 싶은 게 낙태를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낙태 찬성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낙태할 수 있는 필요할 때 권리를 네. 이제 찬성한다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고요. 여성 몸에 대한 그런 권리를 그렇죠. 주장하는 그러니까 거죠. 필요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강간을 당했다거나 또는 뭐 아이가 미숙아라든가 네.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필요하면 할 수도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낙태라는 거는 저는 이게 참 미국이 이 낙태 문제를 보면 저는 굉장히 좀 21세기를 사는 국가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낙태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못하게 막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각 주에 맡긴 거죠. 그러니까 각 주에 맡겼는데 로비, 각 주에 맡기는 쪽으로 지금 공화당은 가고 있는 건데 이게 문제는 낙태를 그러니까 못하게 막으면 애를 많이 낳겠지. 이건 정말 1차원적인 접근이고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한국에서도 지금 사실 저출산이 문제고 그런데 이게 왜 저출산을 하냐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너무 힘들다. 아이를 키우기에 너무 힘들고 네. 그런 나라, 그런 사회에 나는 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공통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낙태를 하지 않게 만들려면 법을 만들어서 여성들을 억압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낙태 문제 해결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종교를 들먹이고 이게 무슨 낙태하는 여성들이 무슨 기독교를 업신여기거나 기독교를 조롱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무슨 종교를 위반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 낙태 문제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답이 없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바이블 시대가 언제입니까?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그거 알고 계시죠? 네네. 거기 나오는 무슨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런 게 다 청동기 시대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청동기 시대로 돌아갈 겁니까? 바이블 갖고 와가지고는 청정에서 이러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앉았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을 제대로 낳아서 키울 수 있고
안전하고 그리고 근심 없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야죠. 그러면 네. 낙태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엉뚱한 소리들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표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만 활용하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저렇게 그 아까 얘기했지만 뭐 낙태를 이렇게 그 찬성한다는 게 이제 그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죠. 뭐 first trimester 첫 3개월 낙태를 찬성하느냐 아니면 6개월까지 그건 찬성하느냐 당연하죠. 9개월 예, 그것도 다 당연하죠. 이게 예. 구치 그 파헤치면은 거기에 대한 찬반도 이렇게 사실 나눠지고 뭐 하는데 그거는, 예.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 올해 선거를 판가름 낼 건 경제라고 보고요. 공화당 상하원 그 다수당 되는 것도 경제. 왜냐하면은 4년 전보다 지금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이 됐다는 게 느껴져요. 제 주변 사람 주위를 봐도 이렇게 돈 쓰는 것도 확 줄고 너무 물가가 다 비싸고 이렇게 장을 봐도 비싸가지고 뭐 지금 물가가 뭐 그 전에도 뭐 75% 오른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네. 이렇게 나오지 뭐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 이슈에 대해서 누가 더 좋은 정책을 그렇게 내놓느냐에 제가 따라서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캐릭터 싶은 비난하는 거는 것보다 예. 그러면은 공화당 승부가 입장에서 걸려있다고 봤을 본다. 때 민주당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민주당이 정책을 잘못 펴서 경제를 망쳤다. 네, 예.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네. 그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일단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키스톤 엑셀 파이프라인 송유관 그거를 폐지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미국 내 자국 내 그런 화석 연료 올해 들어서 조금 바꿨어요. 근데 기름값이 너무 오르니까 올해는 좀 이제 그 시추 작업도 활발하게 하고 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화석 연료 활성화를 안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때는 미국에서 많이 퍼서 에너지 72년 만에 에너지 독립국이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닫으면서 여기 그 시추 작업을 이렇게 닫으면서 오펙에 다시 의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름값이 오르고 물론 뭐 코로나 팬데믹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요. 자, 그럼 지금 기름은 그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요? 인플레이션이 저는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이유가 예. 있습니까? 기름값이 오르면은 모든 물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렇게 그 물건 슈퍼마켓에 물건이 드나드는 것도 트럭 통해서 이렇게 운반하거든요. 그것도 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다른 물가에. 그러면은 예. 원효석 기자는 화석 연료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어떤 화석 연료- 당위성. 화석 화석 연료를 연료를 없애야 점점 된다? 없애야 된다. 그거 네. 반대죠. 지금 화석 완전히 연료- 반대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화석 지금 연료는 지구가 필요하다고 보죠. 필요하다고 보는 예. 거죠. 지금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고 폭염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고 뭐 캘리포니아 비롯해서 서부 지역 전체가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인데 이런 폭염이라든가 이런 기후와 관계 있고 이런 기후 변화는 결국 화석 연료 우리가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좀 줄여 나가야 된다. 그런 정신에서 화석 연료 채취라든가 뭐 채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서 어느 한 몇십 년 후에는 정말 이제 화석 연료 없이 친환경 연료로 우리가 좀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신인데 그런 정신 자체를 그럼 거부하는 건가요? 아니죠. 대체 에너지도 네. 없애자는 게 아닌데 너무 화석 연료를 탄압하니까 당장에 대부분 지금 전기차 타나요? 전기차 있어요? 전 전기차 아니거든요. 전기차 타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에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니까 모든 게 지금 비싸고 물가도 비싸지고 식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자료도 비싸지고 모든 게 비싸지니까 이렇게까지 이건 탄압 수준이다. 사람이 그래도 살고 봐야지. 누굴 탄압한다는 이렇게까지 거예요? 그리고 그 지구 온난화의 이슈에 있어서도 과학자들 일부 그 언론들도 뭐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해요. 인간에 의한 뭐 탄소 발자국에 의해서 이렇게 기후가 변화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과학자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구 자정 활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후가 30년 전만 해도 타임 매거진이 지구 냉각화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고 제가 그 원모론 통해서도 자세히 다뤘는데 매 시대마다 바뀌어요. 10년 주기로 지구 온난화했다가 지구 냉각화됐다가 과학자들이 예상이 뭐 2014년이면은 지구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막 던져요 보면은. 자, 그러니까 그런 예상들이 많이 그러면은 틀렸고. 원효석 근데 기자는 당장에- 그런 과학적으로 어차피 네. 자연적으로 온난화도 왔다가 냉각화도 왔다가 하니까 어차피 이건 오는 거니 사이클에 따라 오는 사이클에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오는 것도 신경 쓸 봐요. 필요가 없다는 그런데 얘기입니까? 인간에 의해서 그게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건 아니지만 신경을 적당하게 써야죠. 적당하게 화석 연료를 지금 완전히 우리가 탈출하기에는 불가능하다. 화석 연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근데 당장 탈출이 아니라 탈출하기는 단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사실 얘기죠. 지금 당장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예.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기후 변화 지금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좀 지금 좀 비판하는 공격을 하고 비판한 쪽이 그렇죠. 특히 트럼프 전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구로 심했죠. 인한 그게 지구-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인한 그런 거의 뭐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기후 변화는 어느 정도 리밋이 있다. 그게 뭐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뭐 산불이 많아지고 이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건 지구 자정 운동에 의해서 뭐 기후가 사실 바뀌고. 저희가 경제 얘기까지 하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예. 넘어갔습니다만 네. 그러면 이제 그 뭐 기름값이 오르면 자동적으로 오른다 뭐 그거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 저도 그건 좀 동의를 못 하겠어요. 네, 그건 왜냐하면 너무 경강부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그쪽에 과하게 포인트를 주고 왔다는 느낌이 기름값이 있습니다.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인플레이션이 왜 동의가 안 돼요, 그게? 저는 동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기름값이랑 인건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보시죠. 모든 물건 들어보시죠. 예. 지금 보십시오. 지금 물가가 오르는 거 저희 달걀값 파동에 있을 때 사실 기름이랑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건 그 없었죠. 이유는 네. 조류독감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다른 주에서 지금 패스트푸드 업계도 마찬가지고 그 음식값이 오르는 건 기름값이랑 전혀 상관이 없죠. 그 이유는 미니멈 웨이지가 올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또 그렇죠. 캘리포니아. 아니 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예. 지금 예. 뉴욕이랑 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다른 경제도 마찬가지인 게 그 이 지리적 영향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저희 그 이스라엘 전쟁도 있었고요. 우리 그때 문화충격 시즌 2에 짚지 않았습니까? 기름값이 올랐던 거는 기름을 퍼다가 나르는 그 루트가 막힘에 있어서 크게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때 왜냐면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아니 말하는 노드스트림 거예요? 파이프라인은 아니고요. 그 뭐 저기 언제죠? 러시아가 저기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네, 때. 침공했을 때. 자, 그때 곡물값 왜 올랐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곡물 이렇게 네, 맞아요. 배분을 하는 국가 중에 2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랐는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름값 그러니까 이제 그 석탄이나 이런 자원들을 못 쓰게끔 못 쓴다기보다 이제 좀 억압을 하니까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기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조금 어떻게 기름 회사들이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면 공화당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떻게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거 굉장히-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란이나 이런 것도 어디 운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름값이 한번 보세요. 트럼프 정부 때는 2불 한 30전대 평균이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네, 저도 좀 얘기 좀 그걸 할게요. 얘기해 봐. 네. 그 뭐 중요합니다. 네. 네. 기름값 같은 거 중요한데 어찌 됐건 이 그걸 단순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석유 관련 정책 하나만 갖고 공격하는 건 좀 문제가 있고요. 미국이 애당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초강경으로 대응했잖아요. 네. 러시아를 제재하고 그러면서 러시아 석유 수출이 막히고 원유 수출 막히고 세계의 어떤 그 물동의 흐름이 막히면서 전쟁이 이게 일어나고 또 문제됐어요. 바이든 정부에서 아니 바이든 정부에 일어났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하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원했다고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화해시키려는 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은 강하게 우크라이나 지지를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습니까? 이게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악화시켰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었지만 공화당 의원들도 자유롭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싶어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강경한. 아니, 그러니까 강경한 저는 분이었어요. 민주당이 예. 잘못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예,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어찌됐건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라 얘기하고 발 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 얘기를 하는 저 거예요. 아까 저 두 분이서 얘기하는데 불이 활활활 타올랐거든요. 그럼 더 간 김에 지금 한 이번 주제로 한 2분여 남았습니다. 요것도 네네. 하나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나요? 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끝내겠다. 네, 끝내겠다. 자, 그 전제가 사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뺏긴 영토를 내주는 거에 있어서 좀 동의를 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원영석 기자님은 어떻게 글쎄 생각하십니까? 뭐 트럼프가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합의를 할 건지. 네. 근데 자기가 바로 끝내겠다고. 뭐 자기가 있었을 어쨌든 트럼프 정부 때 저희가 점수를 줘야 되는 건 그때 전쟁은 안 일어났거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뭐 그 합의를 하겠죠. 근데 네. 그 구체적인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할 알겠습니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예. 주영석 기자님께서는 방금 이제 네. 그 전쟁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 좀 할 말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트럼프 전 대통령 때 메이저한 전쟁이 없었다는 건 동의하지만 그러나 갈등은 심어놨다. 그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응원했고요. 네. 지지했고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다가 그 수도를 옮겼죠. 예, 예. 그런 어떤 좀 상상할 수 없는 네. 다른 미국 대통령이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 중동의 국가들을 자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에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유력한 차기 대통령으로 여겨졌었는데 그랬었죠. 그러나 이제 카말라 해리스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극적으로 스텝다운하면서 드랍아웃하면서 카말라 해리스가 등장하고 지금은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찌됐건 전쟁을 끝내주면 좋긴 하겠어요. 좋긴 네. 하겠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인명 사상이 많아서. 과연 근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은 좀 많이 좀 흔들리고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이 지금 듭니다. 뭐 경제 지금 뭐 양측 그러니까 공화민주 양당, 민주공화 양당 지금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따져봤고 지금 일단 경제가 최우선이다. 네. 그리고 그런 뭐 것 누가 같아요. 대통령이 될 거냐, 그리고 이민, 뭐 그리고 어버전이죠, 저기 그 낙태권 네. 등등등 이제 정책적으로 한번 짚어봤다면 지금 가장 핫 이슈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그렇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낙점이 뭐, 됐다. 예, 뭐 자, 스위처라고 그러잖아요. 네. 갑자기 네. 교체했다고. 지금 이제 다음 주제로 이제 네.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자, 흑인이자 인도계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이 됐다. 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이 흑인 그리고 아시안 포함 소수인종 유권자들의 태도가 변화할 조짐을 보인다. 이 에머스트 대학의 미국학 교수죠. 이 파완 딩그라 교수가 지난 23일 인터넷 이 매체 악시오스의 한 인터뷰에서 인도계는 물론이고 아시안 전체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출마에 흥분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저기 나오는 수치가 어떤 수치냐 하면 그 흑인 여성과 함께 이기다라는 이제 단체가 이제 그걸 했어요. 줌콜. 줌콜. 네, 줌콜을 했고 그때 이제 미팅을 전개를 했는데 무려 44,000여 명이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를 선언을 했고 참여자 대다수가 여성이었고요. 3시간 만에 150만 달러 기부금이 모였다. 그거를 배경으로 봤을 때 지금 보이시죠? 저 세 번째에 보면 raise over 200 million 달러. 그러니까 2억 달러인가요? 네. 지금 first time donor들 그 66%가 첫 기부자들이래요. 네. 그만큼 지금 카말라 해리스에 열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held more than 2,300 events across the country. 지금 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낙점이 된다라고 봤을 때 2,300 이벤트죠. 그 이벤트들이 2,300개나 행사를 동시에 했다는 그냥. 그 다음에 sign up more than 17만여 명 new volunteers.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들이 17만여 명이나 모였다. 야, 이거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민주당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정말 싫어했거나 아니면 정말 다음 맞아요. 차기 대선 주자를 좀 기다리고 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일단 그 두 올드보이의 대결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식상한 면이 강했고요. 그 식상한 구도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투표장 가기 싫다, 투표하기가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둘 다 이제 아닌 것 같은데 선택지는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덕을 본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두 사람의 대결이 벌써 4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년째 같은 사람들이 대결을 펼치는 거였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전 선거에서도 2016 선거에서도 그때는 물론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대결이었지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세 3번 번째죠. 연속으로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거고 그렇죠. 조 바이든은 2번 연속 나서니까 너무 사람들이 조 생각할 바이든 때 옛날에도 나왔었죠. 88년도에도. 그건 아주 예. 옛날이에요. 아, 너무 옛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더군다나 나이도 많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투표할 의욕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네. 뭔가 젊은 여성 소수계 후보가 나오다 보니까 좀 열광하고 있지 않은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좀 반사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어떤 정말 그 컨텐츠가 제대로 평가받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건 이제 좀 더 이제 캠페인이 본격화되면 진행되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시작은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그러면 해봅니다. 원영석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거는 제가 볼 때 슈거 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그 당이 확 올랐다. 바이든은 어떻게든 내보내고 싶었던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바이든이 너무 약하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인지력 문제는 사실 지금 이제 토론 와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였어요. 2020년 사이클 때도 그때는 사실상 팬데믹 때문에 캠페인 활동을 많이 안 했거든요. 바이든이. 근데 반대 진영, 보수 진영이나 공화당 진영에서는 인지력 문제를 그때부터도 짚어왔고 뭐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실수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바이든 사퇴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저는 봐요. 진짜 오케이. 바이든 사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뻐가지고 민주당이 결집을 뭐 한 겁니다. 두 근데 이제 분이서 사실 보면, 왜냐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그때 이제 주 기자하고도 같이 저희가 그때 1차 대선 토론 때, 토론. 1차 대선 토론 때 저희가 이제 분석 같이 했는데 그때 카말라 해리스 언급했을 때 주 기자도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카말라 해리스는 솔직히 민주당에서 별로 높이 평가를 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네네.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도 경선에서 단 한 표도 얻지 못했던. 뭐 그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적으로 바이든 탈출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그러면은 그 기쁨, 다시 좀 민주당의 당내 봤을 기쁨. 때 아시안이랑 흑인들이 지금 네. 뭐 열광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건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건 이 카말라 해리스가 처음에 이제 뭐 아까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뭐 그걸 들었습니다만 카말라 해리스는 사실 무게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던 네. 부분인데 일단 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낙점이 나온 거죠. 거의 사실상 되고 나서는 네. 열광스럽고 네. 네. 더군다나 지금 아시안 지금 유권자들 그리고 흑인 유권자들도 열광을 하고 있다. 특히 뭐 흑인들은 난리 났어요. 지금 150만 달러 뭐 3시간 만에 150만 달러 기부금 모아서 갖다 주고. 그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아시안 전체 인구가 미국 인구의 7% 남짓인데 이제 경합주에서 선거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집단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올라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저 주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좀 아시안과 흑인 왜 이렇게 열광을 한다고 보시는지. 뭐 그만큼 정치 면에서는 아시아가 사실 그동안 힘을 쓰지 못했잖아요. 예. 뭐 라티노, 히스패닉만 하더라도 많은 유수의 정치인들을 배출했고 유력한 지금 정치 집단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아는 거기에는 좀 몸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2020년 대선 때 우리가 기억하는 앤드류 양이라고 있었죠. 아, 앤드류 양이 그렇죠. 있었죠. 민주당 돌풍. 경선 때 네. 잠깐 돌풍을 네. 일으켰죠. 외모도 우리 한인처럼 동아시아인이고 맞죠. 대만 쪽이니까 그래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한인도 아니지만 왠지 앤드류 양을 보면 반갑고 왠지 그렇죠. 좀 밀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그만큼 에이시안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갈증이 컸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등장해서 카말라 해리스는 흑인이긴 하지만 좀 독특하죠. 우리가 보통 흑인 그러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흑인이라고 네. 하는데 흑인들도 종류가 많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있고 카말라 해리스가 자메이칸 아메리칸이 있고 그렇죠. 근데 카말라 해리스는 이제 자메이카 쪽 아버지가 자메이카 분이시고 어머니가 인도계죠. 어머니가 이제 인디안 아메리칸입니다.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는 하프 자메이칸, 하프 인디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 그 카말라 해리스가 지금 그 원영석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평가가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사실은 부통령인 것 치고는 그 존재감이 굉장히 거의 없었어요. 지지율도 그렇죠. 역대 가장 네. 낮았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좀 득이 되고 있지 않은가. 아. 노출이 적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신비로움도 더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기대감을 더 많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불리한 게 이 2016 대선에서는 그때는 인지도는 높은데 대통령이 된 적이 없고 정치인으로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감이 어마어마했고 검증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점에서 한번 저 사람 맡겨볼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4년을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치사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4년을 더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게 굉장히 더 강해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높지도 않았지만 반대로 활동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부정적인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니까 오히려 이제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지 않나. 에이시안 아메리칸 파운데이션이 최근 조사한 것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을 내라고 했을 때 카말라 해리스를 꼽은 미국인이 2%밖에 안 돼요. 2%. 그러니까 굉장히 캘리포니아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거지. 굉장히 저조한. 근데 이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 뭐냐면 정말 바이든과 트럼프는 정말 질릴 대로 질렸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나오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희망을 갖게 되는 거고요. 저 사람은 나이도 젊은데 59밖에 안 됐으니까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퓨 리서치 센터가 그 조사한 것을 따르면은 미국에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그러면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그 인식이 동아시안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인이나 차이니즈 아니면 재패니즈 이런 사람들을 보통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면 미국인들에게 그런 사람이 에이시안이라고 느껴지지 카말라 해리스 같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인도 쪽 남아시아 쪽은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라고 할 때 잘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이란데 저 사람이 에이시언이었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신비로움으로 다가와서 카말라 해리스에게는 지금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가. 예, 저는 그렇게 좀 자,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네. 일단 공화당 입장에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되고 나서 굉장히 조금은 위협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아시안 표심이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좀 예. 공화당 측면에서는 어떤 측면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저는 공화당원은 아닙니다. 아, 근데 예, 이제 예, 뭐 그쪽 진영 몰아가는 얘기하는데 게 아니고요. 알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카말라 해리스를 이제 가장 우습게 봤어요. 사실 그 메인 언론들도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한테 맡긴 게 딱 하나였거든요. 조 바이든이 남쪽 국경 책임지라고.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 최악의 실패 중에 하나가 남쪽 국경입니다. 거의 불법 체류자, 난민 포함해서 1,000만 명 이상 들어왔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거 하나 맡겼는데 그걸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요새 그가 CNN하고 뉴욕타임스하고 워싱턴 포스트 이런 언론들이 국경살, 뭐 보더살, 그러니까 국경을 맡을 리더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갑자기 요새 언론들이 다 태도가 바뀌었어요. 막 국경 맡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실드를 쳐주고 있고 지금 보면은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 찾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좀 발라주는 기사가 너무 많다 요새 보면은. 그리고 그럼 지금- 뭐 잘하긴 했어요. 후원금을 2억 불 만에 모금했다는 건데 저것도 이제 조 바이든 사퇴 효과라고 보고 인도계를 사실 아까 인도계 얘기했는데 인도계 사람들이 섭섭해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안으로 자기네들을 이렇게 우리들이 쳐주지 않는 거. 근데 최초의 아시안 뉴욕타임스가 또 그걸 썼더라고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최초의 아시안 대통령이 되는 거다. 뭐 그거는 이제 상징적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최초 이런 거보다 가장 능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 이렇게 대통령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는 아직 토론이 안 잡혔죠. 다음에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때 어느 정도 실력을 발휘할지 저는 그게 더 이제 좀 근데 기대가 트럼프 돼요. 전 대통령이 지금 토론을 피하는 것 같아서 토론이 네. 지금 좀 성사가 그런 이유가 될지는 있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왠지 자꾸만 피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모양새여서 트럼프 이 토론이 성사가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한 번이건 두 번이건 토론은 좀 성사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런 자 문제, 네. 국경.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뭐 맡긴 것 같긴 한데 도대체 얼마나 맡겼는지, 권한을 얼마나 준 건지.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정말 능력이 형편없어서 아무런 일도 못한 건지 아니면 뭐 하라고 맡기긴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맡기지도 않고 그냥 보낸 건지 그래서 뭘 할래야 할 수가 없었던 건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그 메이저 매체들이 카말라 해리스를 실드 치고 있다.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이라 치더라도 쉴드 친 거 받아 먹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건 맞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아. 쉴드 쳐주고 뭐 아무리 맞아요. 도와줘도 못 받아 먹는 사람 많거든요. 사실 바이든이 네. 사실 그렇게 못 받아 먹은 거죠. 잘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선거 때좀 어느 정도 카말라 했으면. 해리스가 생각보다는 그런 면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 좀 근데 듭니다. 아까 히든 카드처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동의하는 게 굉장히 지금 능력 면에서는 이렇게 좀 감춰진 부분들이 많아요. 뭐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이제 또 한편으로 이제 좀 더 나아가 보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뜨니까 네. 이제 저 뭐죠? 제이디 벤스가 제이디 벤스? 예, 굉장히 뭐 주가로 따지면 폭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영석 기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언론들이 솔직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굳이 비단 트럼프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이렇게 조금 더 친민주당 성향을 많이 보여왔고 뭐 조지 W 부시 때도 거의 캐리 쪽이 그 친캐리 쪽이 많았고 뭐 옛날에 세라 페일린에서도 비판 많았고 제이디 벤스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잘 선택했어요. 왜냐면은 3명이었거든요. 제이디 벤스 그다음에 저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네. 그다음에 그 더검 노스다코다 부지사 덕벌검 요 3명이었는데 덕벌검은 너무 인지도가 낮았어요. 솔직히 너무 인지도가 낮았고 마르코 루비오는 하나 이슈가 됐던 게 한 주에서 정 부통령이 나오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이슈를 놓고 트럼프가 론 데산티스 주지사하고도 미팅을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크롱하고도 미팅했는데 이렇게 하면 분명히 민주당 쪽에서 소송을 걸 수가 있다. 이걸 그 문제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소송전이 붙는데 그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제이디 벤스를 간 거고 일단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됐던 이유가 뭐예요? 러스트 벨트를 집어삼켰잖아요. 네.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다 이겼다고요. 거의 다. 근데 2020년 때는 이겼던 주를 싹 다 내줬어요. 그 주를 306명으로 이겼거든요. 네. 첫 번째 선거 때 306명으로 졌어요. 네. 2020년.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러스트벨트밖에 없는 거예요. 러스트벨트를 이겨야지. 솔직히 우리 캘리포니아는 어차피 파란 데 가고 텍사스는 빨간 데 가고 그 7개 주를 누가 집어삼키느냐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러스트벨트의 상징처럼 됐거든요. 특히 그 책 힐빌리 엘러지 그다음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졌죠. 넷플릭스 영화로도. 그래서 제이디 벤스가 스타가 됐고 러스트벨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러스트벨트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내가 이 사람 잡아서 러스트벨트는 반드시 저는 먹어야겠다. 그런 아시안이라서 의지가 그런지 모르겠으나 뭐 제가 뭐 민주공화 양당을 뭐 누구를 한쪽을 지지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시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지금 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제이디 벤스 쪽은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제이디 벤스가 별로 와닿지 않는다. 저 지금은 네. 왜냐하면은 일단 뭐 백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또 제이디 벤스 그 굉장히 강경 발언이 또 문제가 한번 됐었고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반아시안적인 좀 부분이 나중에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추측이고 반아시아적인 그런 발언을 여태까지 한 적도 없고 그분 부인이 아시아예요. 그분 부인이 우샤 그러니까 남아시아. 예, 그래서 인도계고 뭐 비벡 라마스와미하고 다 셋이 또 클래스메이트였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모습. 만약에 정말 반아시아면은 백인 여자랑 뭐 결혼했든 제가 볼 때 그거는 언론들이 만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언론에서 나왔다면은 너무 편향적이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또 그런 백인들 많이 사는 주라고 다 백인 우월주의자 뭐 인종차별주의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그런 티를 낸 적도 없었고. 근데 제이디 벤스의 저는 문제가 그 소위 캣맘 공격을 했잖아요. 캣레이디라고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여성들을 다 그런 식으로 싸잡아서 아주 매도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제이디 벤스가 이 사람이 문제가 그 말 자체도 문제인데 대학 다닐 때 한참 공부할 때 지금도 젊은 나이지만 더 젊었을 때 하던 얘기랑 180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가 뭔지 지금 트럼프 비하 잠깐만, 예, 소피아 넬슨이라는 예일 대학 로스쿨 동기가 제이디 벤스로부터 받은 90개의 이메일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엄청나요. 그 트럼프는 인간 말종이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공격했고 자기가 경찰에게 굉장히 위협받았는데 자기가 흑인이었으면 어땠을지 정말 그런 상상도 안 얘기도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 공격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모든 게 반대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메일에 90개 이메일에 공개된 거 보면 그래서 제이디 벤스의 정체가 뭔지 그래서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제이디 벤스가 트로이의 목마 같은 존재 트럼프가 속은 거 아니냐. 트럼프가 속았다. 이 사람은 진보인데 지금 보수 행세 그리고 트럼프를 그렇게 공격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참 문제가 많은 게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일 때 야인일 때는 트럼프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미친 사람이라는 식으로 공격하더니 자기가 오하이오 주지사 도전하려니까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트럼프를 아주 뭐 최고의 인물이다 극찬하면서 트럼프 곁에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 덕분에 트럼프가 지지해준 덕분에 오하이오 주지사가 됐는데 상원의원. 상원의원이 됐는데 어찌됐건 이거는 좀 제이디 벤스의 어떤 캣 레이디 공격 자체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 사람의 근본이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인 파워,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가 했던 말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위험한 사람이 아니냐.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제이디 벤스의 선택은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일부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엎치락뒤치락하고 그렇게 안티 트럼프고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자기 기회주의적인 그런 면모를 보인 거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이 없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책을 보고서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본인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해. 그건 이제 변명이죠. 뭐. 변명일 수도 있죠. 비판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그 캣 레이디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2년 전에 터커 클라우슨하고 인터뷰 때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그 문맥을 보면은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안티 가족주의다 민주당이 너무 이렇게 그 핵가족이 중요한데 그 패밀리가 있고 결혼을 중요시하는데 그런 걸 결혼을 그건 맞는데 그렇게 비판하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그 켈레이디 발언의 문제가 뭐냐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여성들의 가족의 권리를 더 챙겨줘야 된다. 5명을 낳았으면 표를 아이 한 명당 한 표씩 5개를 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미성년자니까 투표 못 하잖아요. 5표를 그 엄마에게 줘서 엄마가 5표를 쓸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금 자기가 대통령 되면 더 이상 투표할 일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데다가 제이디 벤스도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 러닝메이트 둘은 민주주의를 파괴할 생각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첼시 핸들러라는 얘는 그 여성 그 토크쇼 진행자인데 요새 보면은 나하고 데이트해. 그러니까 솔로 예찬 그런 방송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런 거예요. 아니 자유죠.
결혼 안 하고 그런 거 결혼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건전하게 그리고 후세에서도 이렇게 건전한 삶을 영속하려면은 네. 이렇게 패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패밀리가 지금은 중요한 건 좋은데 예. 자식이 있는 사람한테 자식 수만큼 투표수를 주고 자식 없는 사람은 투표권 뺏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투표권을 뺏는다는 얘기를. 그럼요. 네. 투표권을 뺏고 대신에 자식 있는 숫자만큼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제이디 벤스가. 근데 뭐 어쨌든 뭐 지금 와서 바꾸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와서 네. 못 바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럴까요? 러스트벨트 저희가 볼 때는 러스트벨트에서는 어쨌든 그 사람밖에 없어요. 마르코 루비오는 러스트벨트 아니잖아요. 더검 주지사도 러스트벨트 아니에요. 지금 뭐 사실 양측은 카드가 없어요. 예, 이제 뭐 카말라 해리스가 등판을 카말라 했고, 해리스가 예. 부통령 후보 누구 고를지 그게 이제 뭐 관심이 그거야 되고 이제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샤피로가 되지 샤피로?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정말 첫 방송인데 치열했습니다. 네, 아주 그냥 더워서 죽겠네요. 네, 뭐 오늘 한번 보시죠. 좀 어떠셨어요? 첫 방송인데. 예, 좋았고 뭐 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 예, 뭐. 정말로 시간은 예. 빨리 갔네요. 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그 전에는 이슈를 한 9개인가 다뤘죠. 아, 그랬었죠. 예, 근데 이제 좀 더 줄여서 다루니까 좀 더 깊이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뭐 주영석 기자님께서도 첫 방송입니다. 오늘 치열했어요. 저도 불도 나오고.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다는 예. 거하고 생각보다 말할 시간이 별로 없구나 느꼈어요. 한 3시간 편성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저희 두 분과 함께 네. 이제 주영석 기자님 그리고 원영석 기자님 저와 함께 이제 문화충격 시즌 3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뭐 길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예. 네, 그래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제 시즌 3 두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